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아들 준혁이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내뱉은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제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을 때 녀석은 저를 마치 미친 늙은이라도 되는 양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곳에 가둬놓는 거야? 엄마가 기저귀 차고 살라고. 제 절규는 그 차가운 복도에서 메아리만 울렸습니다.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제 노후자금 5억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저를 이런 지옥 같은 곳에 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박정화입니다. 올해 72. 평생 농사 짓듯 자식 농사를 지었는데 결국 망쳤나 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 부부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제 것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 없을 뻔한 이 이야기가 저처럼 자식을 믿다가 배신당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3년 전 겨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정수는 아침부터 가슴이 답답하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그저 감기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보, 정말 이상해.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 그러게 술 좀 줄이라고 했잖아.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젊은 사람처럼. 제가 잔소리를 하던 그 순간 정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대형 심근경색이라고 했어요. 부인 환자분이 너무 늦게 오셔서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동반자를 잃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수는 일주일을 버티다가 결국 제 품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고 준혁이 잘 부탁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과 함께 평생 모아둔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장만해 두었죠. 그게 바로 지금 문제가 된 그 건물입니다. 여보, 우리 늙어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이걸로 편안하게 살자.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들다는데 우리라도 든든해야지. 건물을 샀을 때 정수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와 예금 이자를 합쳐서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정수는 항상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화야,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준혁이도 결혼하고 나면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야. 우리라도 자립해서 살아야지.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돼. 그런 남편의 신중함 덕분에 우리는 노후 준비를 탄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정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병원비만 해도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버티는 동안 하루에 100만 원씩 나갔거든요. 하루 종일 산소호흡기 소리만 들리는 그 방에서 저는 정수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달라고, 돈이야 다시 벌면 되니까 제발 눈만 떠달라고요. 하지만 정수는 끝내 제 간절함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비용까지 합치니 우리가 모아둔 예금의 상당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래도 상가 건물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제 노후를 책임져줄 마지막 희망이었죠. 아들 준혁이는 그때 38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고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어요. 며느리 은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목소리도 상냥했어요. 하지만 저와는 그다지 가깝지 않았습니다.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보는 사이였죠. 사실 준혁이도 어릴 때는 저와 무척 가까웠습니다. 정수가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아서 거의 제가 혼자 키웠거든요. 엄마, 나 오늘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 선생님이 엄마한테 인사 전해달래. 초등학교 때 시험지를 들고 뛰어오던 준혁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였겠죠. 우리 준혁이가 최고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중학교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 저에게 먼저 말하고 친구들 자랑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고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달라졌어요. 엄마, 나 이제 커서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때부터 준혁이는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더 심해졌고 직장에 다니면서는 아예 가끔씩만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엄마, 저희도 바빠서 자주 못 뵙겠어요. 이해해주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서운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거라고 믿었어요. 정수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장에서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가까이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아들 곁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혁아, 정말 괜찮겠니? 엄마가 와서 너희한테 패 끼치는 건 아니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가족끼리 가까이 살아야죠. 어머니 혼자 두면 걱정돼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40년을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준혁이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공원이 보여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준비를 하면서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남기신 상가 건물 관리가 복잡하시죠? 세금도 내야 하고 임차인들과 계약갱신도 해야 하고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월세도 어머니 통장으로 넣어드리고요. 얼마나 다정한 아들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리 같은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세금 처리나 임차인과의 문제도 복잡해 보였거든요. 정말 고마우다, 준혁아. 그럼 엄마는 그냥 편히 지내면 되는 거지.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월세는 매달 어머니 통장으로 넣어드릴게요.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준혁이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임대차 계약서고요. 이건 세금 관련 서류예요. 복잡하죠?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정말 복잡해 보였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는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돋보기를 써도 글자가 작아서 읽기 어려웠고 법률 용어들은 외국어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가 건물의 관리를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제 명의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관리만 맡기는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그냥 관리 위임장이에요. 소유권은 당연히 어머니 것이고요. 편의상 제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제 통장에 들어왔고 아들 집 근처 작은 원룸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어요. 가끔 며느리가 반찬을 갖다 주기도 했고 준혁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실래요? 은주가 맛있는 거 해놨다고 하는데요. 그런 날이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며느리가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할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반년이 지날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상가 공실이 생겨서 월세가 좀 줄었어요. 이번 달은 100만 원만 드릴게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상가 사정이 나빠질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주녀가 상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비어있을 리가 없는데 아버지가 워낙 좋은 자리에 사놨다고 자랑하셨는데 어머니, 요즘 경기가 정말 안 좋아서 그래요.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부동산에도 맡겨놓고 인터넷에도 올렸는데 문의가 잘 안 와요. 그럴듯한 설명이었습니다. 뉴스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거든요. 그럼 임대료를 좀 낮춰서라도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니? 어머니, 너무 낮추면 나중에 올리기가 어려워요. 조금 기다리면 분명히 좋은 임차인이 나타날 거예요. 인근 상가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래요. 제가 직접 상가를 보러 가겠다고 하니까 준혁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먼 길 가지 마세요.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도 2번 갈아타야 하고 힘드실 거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몸만 건강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의심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경기가 어려운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100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원룸 월세가 60만 원이었고 관리비까지 하면 70만 원이 나갔어요. 남은 30만 원으로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쌀 한 포 사면 15만 원, 반찬 사서 먹으면 하루에 10,000원씩 나갔어요. 준혁아, 엄마가 용돈이 좀 부족해서. 미안하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힘들어요. 은주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항상 변명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0만 원씩 용돈을 주긴 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가끔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마트에서 할인하는 식품만 골라 사고 외식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아까워서 두꺼운 옷만 입고 살았어요. 정화야, 요즘 왜 이렇게 초췌해 보이니?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오랜 친구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별일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차마 상황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저를 잘 챙겨준다고 자랑했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호소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자식 농사를 망쳤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습니다.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상가 건물에 문제가 생겼어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이 나왔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수가 사놓은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건물도 아니었거든요. 15년 정도 된 건물이었는데 재건축할 정도로 낡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재건축이라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모든 임차인들이 나가야 해요. 그리고 재건축 비용도 몇억 원이 들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준혁이는 그러면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였어요. 저 같은 늙은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나온 안전진단 결과서예요. 여기 보시면 재건축 권고라고 나와 있죠?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요. 정말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돋보기를 써도 글씨가 작아서 읽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요, 어머니.
차라리 제가 이 건물을 인수해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께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드리고요. 얼마나? 월 50만 원 정도요. 재건축이 끝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새 건물이 되면 임대료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든다니 너무 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의 설명을 들어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준혁아, 그럼 엄마는 앞으로 5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어머니, 괜찮아요.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태드릴게요. 그리고 재건축이 끝나면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재건축은 얼마나 걸려? 한 2-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허가받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사도 오래 걸리거든요. 2-3년이나 50만 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알겠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상가 건물은 완전히 준혁이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도 저는 일시적인 조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50만 원으로는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준혁이가 보태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도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은주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수입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변명은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핍해졌어요. 전에는 가끔 외식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갔는데 이제는 마트에서 할인하는 식품만 사 먹어야 했습니다. 가스비, 전기비까지 아껴야 했어요. 겨울에도 난방을 최대한 아끼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사용했습니다. 옷도 새로 살 수 없어서 낡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무릎이 아파도 파스 붙이는 것으로 버텼습니다. 정화 언니, 요즘 많이 야위셨네요. 건강하세요? 동네 아는 분이 걱정스럽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느 날 준혁이가 또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뭔데?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깜빡깜빡하시고 가스불도 자주 켜놓고 외출하시고. 제가 언제 그랬다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이 멀쩡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그랬니? 어머니, 어제도 저희가 전화드렸는데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스불 켜놓고 나가셨다가 이웃집에서 연락 와서 난리 났잖아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어 보였어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하는 게 늘어날 수는 있는 일이니까요. 혹시 엄마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치매는 아니고요. 하지만 혼자 지내시기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고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덜 외로우실 거예요. 요양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요양원이라니요. 준혁아, 엄마는 아직 요양원에 갈 나이가 아니야. 치매도 아니고 거동도 불편하지 않은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어머니, 요즘 요양원들은 예전과 달라요. 정말 좋은 곳들이 많아요. 제가 알아본 곳은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해요. 그리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준혁이는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 월 100만 원 정도요. 어머니가 받으시는 50만 원에 제가 50만 원 보태면 되죠.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준혁아, 엄마는 요양원에 가기 싫어. 어머니, 일단 한번 보러 가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은주도 같이 가서 살펴봤는데 만족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준혁이는 저를 데리고 요양원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희망요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둘러보는 동안은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입소자분들도 평온해 보였고 식당에서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죠? 여기 원장님도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지 않네. 그럼 여기로 정할까요? 다른 곳들은 이것보다 훨씬 안 좋아요. 여기가 이 근처에서는 제일 좋은 곳이에요. 결국 저는 준혁이의 강권에 못 이겨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50만 원으로는 혼자 살기 어려웠고 준혁이는 계속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입소하는 날 준혁이와 은주가 짐을 옮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자주 면회 올게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하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처음 구경했을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설은 낡았고 직원들은 과로에 시달려 보였어요. 하루에 간병사 1명이 10명도 넘는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에는 적응이 어렵겠지만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준혁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제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방은 4명이 함께 쓰는 다인실이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모두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었고 대부분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여기는 말짱한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옆 침대에 누워 계시던 김할머니가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여기가 좋다고 해서. 다들 그렇게 말하죠. 부모 버리기 좋은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김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설마 준혁이가 저를 버린 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한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김할머니는 82세셨는데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거동도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왜 여기 계세요? 나도 너랑 비슷해. 아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들어왔지. 처음에는 한 달만 있으라더니 벌써 1년이 넘었어. 김할머니도 저처럼 속은 거였습니다. 식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병원 환자식보다도 못한 음식들이 나왔어요. 김치는 시큼하고 반찬은 짜기만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설익은 쌀알이 씹혔어요. 여기 음식이 항상 이래요? 네, 원장이 비용을 아끼려고 그래요. 우리 같은 할머니들은 어차피 맛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할머니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음식이 나았었어요. 근데 점점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며칠 지나니 더 심각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사들은 친절하긴 했지만 너무 바빠서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웠어요.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대충 씻겨주는 수준이었습니다. 간병사님, 좀 더 꼼꼼히 씻겨주세요. 할머니, 죄송해요. 워낙 할머니들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요. 간병사도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인원이 부족한 게 문제였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건 정신적인 고립감이었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TV는 하나뿐이었는데 치매 어르신들이 보시는 만화만 나왔어요. 여기서는 뭘 하며 시간을 보내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냥 누워 있거나 복도 걸어 다니거나 운 좋으면 가족이 면회 와주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남은 생을 보내야 한다니요. 더 참기 어려운 건 존재감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간병사들은 저를 이름 대신 이호실 박씨라고 불렀어요. 심지어 기저귀를 차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밤에 화장실 가시기 힘드시죠? 기저귀 차시면 편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럴 필요 없어요. 할머니, 다들 차고 계세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아직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데 기저귀를 차고 산다는 건 제 존재감을 포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준혁이는 처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간격이 길어졌어요.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승진 심사가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준혁아, 엄마를 집으로 데려가면 안 될까?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한테 좋은 곳이에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받는 돌봄은 전문적이지도 않았고 그냥 방치에 가까웠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이번 달 요양원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뭐라고요? 제 아들이 매달 내지 않나요? 아니요, 지난달부터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어르신, 아드님께 연락이 안 되네요. 저는 깜짝 놀라서 준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요양원에서 비용이 안 들어왔다는데? 아, 죄송해요, 어머니. 회사에서 급여 지급이 늦어져서요. 곧 넣어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 요양원비를 안 내시면 퇴소하셔야 해요. 원장이 직접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한테 연락해보세요. 아드님 전화가 계속 안 받치네요. 혹시 연락처가 바뀌신 건 아닌가요? 그제야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혁이의 전화번호로 걸어도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준혁이 회사로 전화해보세요. 회사에서도 퇴사했다고 하네요. 퇴사? 준혁이가 언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건지. 김할머니, 저 어떡하죠? 글쎄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있으세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원룸도 이미 계약이 끝났고 돈도 없었어요.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요양원에 자원봉사를 오는 젊은 사회복지사 이수진 씨였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며칠째 밥을 제대로 안 드시시네요. 수진 씨, 제가 여기서 쫓겨날 것 같아요. 저는 수진 씨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상가 건물 이야기, 아들이 관리해준다던 이야기, 재건축 때문에 돈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수진 씨는 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진 씨가 조금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혹시 그 상가 건물이 정말 재건축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아들이 서류까지 보여줬는데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도 함께 가볼게요. 사실 제가 이런 일에 대해 좀 알거든요. 수진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재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아보고 싶었어요. 정말 같이 가주실래요?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수진 씨와 함께 제 상가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외출이었어요. 수진 씨가 요양원의 양해를 구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그곳에서 저는 첫 번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재건축은커녕 최근에 외벽 도색까지 새로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모든 상가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층에는 편의점과 카페가 있었고 2층에는 학원과 사무실이 있었어요. 모든 곳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건물이 맞으세요? 네, 맞아요. 분명히 우리 건물이에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진 씨가 제 팔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정말 쓰러졌을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 씨, 제 아들이 저를 속인 거예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건축 이야기도 거짓말, 월세 수입이 줄었다는 것도 거짓말,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층 카페에서 나온 사람이 며느리 은주였던 것입니다.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내일 또 봬요. 직원이 은주에게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며느리가 제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사람이 제 며느리예요. 수진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부부가 함께 계획한 일 같은데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까지 함께 저를 속인 것이었어요. 제 돈으로 카페를 차리고 저는 요양원에 가둬놓은 채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이 건물 임대료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볼까요? 수진 씨가 근처 부동산에 들어가서 문의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 건물 임대료요? 평당 15만 원이에요. 이 건물이 80평 정도 되니까 월 1,2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1,200만 원. 제가 받은 건 겨우 5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1,150만 원은 모두 아들 부부가 가로챈 것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임대료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작년만 해도 평당 12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작년에도 월 1,000만 원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였습니다. 2년 동안 아들 부부가 가로챈 돈이 얼마나 될지. 할머니,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수진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 씨, 제가 어떻게 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요? 그래도 제가 낳아 기른 자식인데. 할머니, 하지만 이대로 두면 할머니만 손해예요. 아드님 부부가 할머니 재산을 불법으로 가져간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제 자식들이었으니까요. 그때 수진 씨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제가 검찰청에서 나온 수사관이에요. 뭐라고요? 노인 대상 범죄 수사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 같은 피해자들을 도우려고 요양원에 자원봉사 형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수진 씨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검찰청 수사관이었어요. 그럼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네, 할머니.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어요. 지금 당장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죠. 제가 법적인 절차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내일까지 퇴소 준비해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해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르신, 이미 3개월째 밀리고 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당장 나가라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하지만 수진 씨, 할머니, 아드님 부부가 할머니를 이렇게 버린 거예요. 할머니가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요. 수진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버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였어요. 알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날 밤 수진 씨는 검찰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사팀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어요. 할머니,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 아들에게 관리를 맡긴 것, 재건축 거짓말, 월세 축소 거짓말, 요양원에 들어오게 된 경위까지. 수사관들은 제 이야기를 녹음하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재산 횡령이에요. 그리고 노인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고요. 노인학대요? 네, 할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고 열악한 요양원에 방치한 것도 학대에 해당해요. 수사관의 설명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지 실감났습니다. 우선 상가 건물의 소유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부부가 받은 임대료 내역도 추적해야겠네요. 며칠 후 수사관들이 충격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상가 건물이 이미 아드님 명의로 완전히 넘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2년간 받은 임대료만 해도 2억 8천만 원이에요. 2억 8천만 원이요? 네, 할머니께서 받으신 건 그중 1,200만 원뿐이고요. 저는 아들 부부의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혼자 가져가면서 저에게는 겨우 1,200만 원만 준 것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드님이 그 돈으로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시세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할머니 돈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부부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이런 누추한 요양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분이 운영하는 카페도 할머니 건물 임대료로 차린 거예요. 인테리어비만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됐구나. 할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충분히 되찾을 수 있어요. 수사관의 말에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해주세요. 제 돈을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 아들 부부를 상대로 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노인 재산 횡령 사건의 대표 사례로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어요. 먼저 상가 건물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제가 치매나 판단력 저하 상태에서 재산을 넘긴 것이 아니라 아들 부부의 기망에 의해 속아서 넘긴 것이라는 주장이었어요. 동시에 그동안 가로챈 임대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했습니다. 소송 소식을 들은 준혁이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살이 쪄서 윤기가 났어요. 어머니, 왜 이런 일을 벌이세요? 준혁아, 엄마한테 왜 이랬니? 왜 엄마를 속였니?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인데요.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돈이 월 1,200만 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 은주가 카페 운영하는 것도 다 봤고. 그제야 준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준혁아,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2년 동안 2억 8천만 원을 혼자 가져가면서 엄마한테는 1,200만 원만 줬구나. 어머니, 제가 설명을. 그 돈으로 강남에 12억짜리 아파트 샀다면서. 엄마는 요양원에서 기저귀 차라고 강요받으면서. 어머니,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들을 말 없다. 법정에서 보자. 저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노인 재산 횡령 특집 방송을 했고 준혁이와 은주의 얼굴이 전국에 공개되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 수 있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무섭네요. 여론은 완전히 제 편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준혁이 부부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피고가 허위의 재건축 서류를 조작해서 원고를 기망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가짜 서류였습니다. 준혁이가 구청 서류를 조작해서 만든 거였어요. 재판부는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피고들 준혁이 부부는 허위 사실을 말하여 원고절을 기망한 후 재산을 가로챈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그동안 가로챈 임대료 2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 승소였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제 아들 부부를 법정에서 이긴다는 게 기쁠 리가 있겠습니까? 판결 후 준혁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어머니, 제가 사과드릴게요. 다시 예전처럼. 준혁아, 엄마를 속이고
이런 곳에 버린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런 말을 하니? 저는 돌아서서 법정을 나왔습니다. 판결에 따라 상가 건물은 다시 제 소유가 되었고 준혁이 부부는 제게 2억 6천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요양원에서 나온 저는 수진 씨의 도움으로 상가 건물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해 이사했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어요. 이제 매달 1,200만 원의 임대료가 제 통장에 들어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큰 돈이에요. 하지만 이 돈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제 아들 부부를 잃고 얻은 돈이니까요. 가끔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만나주세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우니까요. 그 대신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수진 씨는 지금도 자주 안부를 묻고 제가 외로울 때면 찾아와 줍니다. 또 요양원에서 만났던 김할머니도 연락을 주고받아요. 김할머니도 제 도움으로 자식들과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제 사건이 알려진 후 전국의 어르신들이 제게 연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정화 언니, 저도 아들한테 속은 것 같아요. 할머니, 우리도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뜻깊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분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만든 것이에요. 수진 씨가 운영을 도와주고 있고 김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승소한 사례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서 싸우고 계십니다. 정화 할머니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수진 씨가 그렇게 말할 때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수진 씨나 김할머니 같은 분들이 제게는 준혁이 부부보다 더 소중한 가족입니다. 돈은 되찾았지만 아들 부부는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준혁이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 품에서 잠들던 아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 제게 자랑하던 아이, 군대에서 편지를 보내던 아이. 그 모든 기억들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제 돈을 노리고 저를 속이고 버린 어른들만 있을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잘못된 일에는 맞서 싸우라고요. 무조건적인 희생과 참는 것만이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쫓겨날 뻔했던 그날, 만약 수진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길거리에서 홀로 죽음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났고 용기를 내어 싸웠고 결국 제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비록 아들 부부는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거든요. 존엄성, 자립심, 그리고 진정한 가족들을 말이에요.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자유롭습니다. 오늘도 제가 만든 상담센터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찾아옵니다. 정화 언니, 저도 딸한테 속은 것 같아요. 할머니,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나이가 많다고 자식이라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혁이 부부에 대한 원망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다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준혁이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새로 찾은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저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새로운 삶의 목표입니다. 죽어서도 눈 못 감겠다던 제한이 이제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많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였으니까요.